심장이 두 개인 큰 강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온 닉 애덤스는 낚시를 하며 모든 것을 감싸 안고 포용해주는 강에서 부상과 정신적 외상을 치유합니다. 그는 자연을 어머니와 같은 피난처요, 구원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닉은 자연 속에서 전쟁의 상처를 씻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강이 살아 숨쉬는 동물처럼 심장을 지니고 있고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밍웨이는 플롯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중간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제로엔딩 방식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의 단편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수면에 떠있는 빙산뿐만 아니라 수면에 잠겨있는 빙산의 모습도 헤아려야 합니다. 그의 모든 단편들을 읽다 보면 간결하고 감정이 억제되어 있는 그의 문체에 매료되게 됩니다. 심장이 두 개인 큰 강, 일부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차는 선로를 따라 올라가더니 숲이 온통 타버리고 없어진 언덕 하나를 돌고는 시야를 벗어났다. 닉은 수화물 취급인이 화물차 밖으로 던져준 천막과 침구 꾸러미 위에 걸터 앉았다. 마을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철도와 불타버린 땅뿐이었다. 시니마을 한거리에 늘어서 있던 13채나 되던 술집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맨션하우스 호텔은 초석만이 땅바닥 위에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초석은 불에 타 조각이 나고 갈라진 채였다. 시니마을에 남은 흔적이라곤 이것이 전부였다. 땅바닥마저 모두 불에 그을러 있었다. 닉은 마을의 집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산허리에 불타버린 곳을 바라보고 난 뒤 강에 놓였던 다리 쪽을 향해 철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다. 강은 그곳에 있었다. 통나무로 박아놓은 다리 말뚝에 물살이 부딪혀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닉은 자갈 강바닥 때문에 갈색으로 비치는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지느러미를 움직이며 물살 속에서도 가만히 떠있는 송어떼를 지켜보았다. 가만히 지켜보는 동안 송어떼는 재빨리 방향을 돌려 위치를 바꿨다가 빠른 물살 속에서 또다시 가만히 멈췄다. 닉은 오래도록 송어떼를 지켜보았다. 닉은 송어들이 물살에 코를 쳐박은 채 가만히 떠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볼록 렌즈 같은 수면을 아래쪽까지 내려다보고 있으려니 많은 수의 송어떼가 깊고도 빠른 물살 속에서 조금 일그러져 보였다. 그리고 그곳 수면은 통나무를 박은 다리 말뚝의 저항을 받아 서로 부딪혔다, 불쑥 솟아올랐다 하고 있었다. 강물 밑바닥에는 큼직한 송어떼가 있었다. 처음에 닉은 그것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송어떼가 웅덩이 밑바닥에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큼직한 송어떼가 거세게 흐르는 물살 때문에 자갈과 모래가 시시각각으로 일으키는 거품 속에서 자갈 바닥에 몸을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닉은 다리 위에서 물속을 내려다 보았다. 무더운 날씨였다. 물총새 한 마리가 강 위쪽으로 날아간다. 닉이 물속을 들여다보고 송어떼를 본 것은 참으로 오래간만의 일이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았다. 물총새 그림자가 강 위쪽으로 움직이자 큼직한 송어 한 마리가 기다란 각도를 그리며 쏜살같이 강을 거슬러 뛰어올랐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각도를 그릴 뿐 물 위로 떠올라 햇빛을 받고는
곧 사라져 버렸다. 그런 뒤 송어가 수면 아래 물살 속으로 다시 내려가자 그림자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물살을 따라 다리 밑으로 되돌아가서는 그곳에서 팽팽히 물살에 맞서는 것 같았다. 송어가 움직이자 닉의 심장도 고동쳤다. 옛날에 맛보았던 감정이 온몸으로 밀려왔다. 닉은 몸을 돌려 강 하류 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뻗은 하류의 얕은 여울에는 밑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었고 절벽 밑으로 돌아가는 곳에는 큼직한 바위와 같은 웅덩이가 있었다. 닉은 철로의 침묵을 따라 선로 옆 석탄재에 놓아두었던 짐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행복했다. 짐의 멜빵을 단단히 죄어 잘 맞춘 뒤 어깨에 둘러매고 두 팔을 어깨끈에다 밀어 넣었다. 그리고 이마에 대는 멜빵의 넓은 밴드에 숙인 이마를 갖다 대어 어깨에 파고드는 짐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보았다. 그래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였다. 짐이 너무 무거웠던 것이다. 그는 가죽으로 만든 낚싯대 주머니를 손에 들고 몸을 앞쪽으로 내밀어 짐 무게를 양쪽 어깨에 걸리도록 하고는 불에 탄 마을을 뒤로 한 채 더위 속에서 철로와 나란히 이어진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길 양쪽으로 불에 탄 높은 언덕이 있는 또 다른 언덕을 돌아서 시골로 되돌아가는 도로로 들어섰다. 무거운 짐 때문에 통증을 느끼면서 그는 곧장 길을 따라 걸어갔다. 길은 계속 오르막이었다. 오르막을 걸어 올라가자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근육은 쑤시고 날은 무더웠지만 그래도 닉은 즐겁기만 했다. 생각한다느니 글을 쓴다느니 그 밖에 다른 필요한 일을 모두 뒤에 남겨놓고 온 기분이 들었다. 이제 모든 것은 그의 뒤에 남아있었다. 닉이 기차에서 내리고 수암을 취급이니 그의 짐을 열린 문 밖으로 내던져준 때부터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시니는 불에 타고 그 일대 역시 다 타버려 달라졌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릴 수야 없는 일 아니겠는가. 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뜨거운 햇살에 땀을 뻘뻘 흘리며 도로를 따라 걸어서 철로와 소나무 숲을 가르는 능선을 가로질러 터벅터벅 올라갔다. 어쩌다 내리막도 있었지만 길은 줄곧 오르막이었다. 닉은 계속 걸어 올라갔다. 도로는 불에 탄 사너리와 나란히 올라간 뒤 마침내 꼭대기에 다다랐다. 닉은 그루터기에 기대어 짐의 멜빵을 벗었다. 눈에 보이는 데까지 소나무 숲이었다. 불에 탄 지대는 왼쪽 능선에서 끝나 있었다. 저 앞 들판에 검은 소나무 숲이 섬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왼쪽 멀리에는 강줄기가 있었다. 닉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 저 멀리 슈피리어호 고지대에 경계를 구분짓는 푸른 언덕이 있는 곳까지는 온통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다. 푸른 언덕마저도 들판 일대의 뜨거운 열기와 빛 속에서 저 멀리 어렴풋하게 보일 따름이었다. 너무 찬찬히 보려고 하면 오히려 보이지 않았다. 그저 보는 둥 마는 둥 바라보면 고지대의 언덕이 저 멀리 눈에 들어왔다. 닉은 까맣게 타버린 그루터기에 기대앉아 담배를 피웠다. 등에 메고 있어 오묵하게 들어간 짐은 그루터기 꼭대기에 균형을 잡고 얹혀 있었고 멜빵끈은 언제든 멜 수 있게 준비되어 있었다. 닉은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들판을 내려다보았다.
지도를 꺼낼 필요조차 없었다. 강의 위치를 보면 자신이 있는 곳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두 다리를 쭉 뻗고 담배를 피우는데 메뚜기 한 마리가 땅바닥을 따라 기어오더니 그의 털양말 위로 올라왔다. 메뚜기는 검은 놈이었다. 그가 오르막길을 걸어 오르는 동안 많은 메뚜기들이 먼지 속에서 튀어올랐다. 하나같이 검은 메뚜기들이었다. 날아오를 때 딱지 날개에서 노랗고 검은 날개나 빨갛고 검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오르는 그런 큼직한 녀석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아주 흔한 메뚜기였지만 온통 거무칙칙한 색깔을 띠고 있었다. 골똘히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닉은 걸어오면서 메뚜기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이제 사방으로 갈라진 입술로 양말의 털을 갉아먹고 있는 검은 메뚜기를 내려다보면서 그는 그것들이 불타버린 들판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검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재는 분명히 작년에 일어났건만 메뚜기는 아직도 온통 까만색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상태로 남아있을까? 닉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메뚜기 날개를 잡았다. 그런 다음 뒤집어 올리자 녀석은 허공에 대고 발을 버둥거렸다. 그는 메뚜기 관절이 있는 배 부분을 들여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 역시 검었으며 먼지투성이의 등과 머리는 무지갯빛을 띠고 있었다. 자, 가거라 메뚜기야. 닉이 처음으로 크게 소리를 내어 말했다. 어디로든 날아가려무나. 닉은 메뚜기를 공중으로 집어던진 뒤 그놈이 길을 건너 시커멓게 타버린 나무 그루터기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닉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루터기에 똑바로 놓인 무거운 짐에 등을 기대고 멜빵끈에 두 팔을 꼈다. 그리고 짐을 등에 짊어지고 언덕 꼭대기에 서서 들판 너머 저 멀리 강 쪽을 내려다보고는 길에서 벗어나 산허리를 따라 걸어 내려갔다. 발밑의 땅은 걷기에 좋았다. 200m가 안 되는 산허리를 따라 내려가자 불에 탄 자리가 그곳에서 끝이 났다. 그곳부터는 발목 높이만큼 자란 소기나무와 미송나무 숲을 뚫고 나아갔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기복이 많은 길쭉한 지대로 바닥에는 모래가 깔려 있었다. 이 지역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닉은 해를 보고 방향을 잡았다. 지금 가려고 하는 강의 위치를 잘 알았기 때문에 계속 솔밭을 지나 낮은 언덕을 차례로 올라가자 낮은 언덕 앞에 또 다른 낮은 언덕이 보였다. 가끔 언덕 꼭대기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소나무가 빽빽이 자란 거대한 숲이 섬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히스 비슷한 소기나무에 작은 가지를 꺾어 배낭끝 밑에 넣었다. 부비는 바람에 소기나무 가지가 부러져 걸어가는 동안 냄새가 풍겼다. 울퉁불퉁한 데다 그늘 하나 없는 소나무 들판을 걸어가자니 지치고 무더웠다. 닉은 언제라도 왼쪽으로 구부러져 들어가면 강이 나오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기껏해야 1.5km 정도만 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루 동안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걸어서 멀리 상류 쪽 강으로 나아가기 위해 북쪽을 향해 계속 걸음을 옮겼다. 얼마 동안 걸어가자 닉이 가로질러 가고 있는 고지대 위쪽에 거대한 소나무 숲이 섬처럼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는 길을 조금 내려가고 나서 다리 꼭대기로 천천히 올라가다가 길을 꺾어 소나무 숲 쪽으로 걸어갔다. 섬 같은 소나무 숲에는 덤불이 하나도 없었다. 나무줄기가 곧바로 위를 향해 자라는가 하면 서로를 마주보고 기울어져 있었다.
갈색 나무줄기는 나뭇가지도 없이 곧게 뻗어 있었다. 나뭇가지들은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어떤 나무들은 서로 뒤엉켜 갈색의 숲바닥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숲주위에는 아무것도 자라고 있지 않았다. 닉은 그 위를 걸었다. 발밑은 짙은 갈색인데다 부드러웠다. 땅바닥에 겹쳐 깔린 솔잎이 높은 가지의 폭 너머로 길게 퍼져 있었다. 자랄 대로 높이 자란 나무들이 가지를 높이 움직이자 한때 그늘에 뒤덮였던 이 벌거벗은 땅이 햇살에 밝게 빛났다. 숲이 넓게 펼쳐진 곳 끝에서 갑자기 소기나무가 모습을 드러냈다. 익은 배낭을 벗어놓고 그늘에 벌렁 들어누웠다. 등을 대고 누운 채 소나무들을 올려다 보았다. 몸을 쭉 뻗자 목과 등과 허리가 비로소 편해졌다. 등에 느껴지는 땅바닥의 감촉이 좋았다. 그는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나서 눈을 감았다. 눈을 뜨고 다시 쳐다보았다. 우뚝 솟은 나뭇가지 위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고 그러다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눈을 뜨니 몸이 뻣뻣하고 쥐가 났다. 어느새 해질녘이었다. 배낭을 짊어졌다. 무겁고 끈이 닿은 곳이 아프게 쑤셨다. 닉은 배낭을 짊어진 채 허리를 굽혀 가죽으로 만든 낚싯대 케이스를 집어든 뒤 솔밭을 지나 소기나무가 자라는 습지를 건너 강 쪽으로 향했다. 기껏해야 1.5km도 안 되는 거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닉은 그루터기로 뒤덮인 산허리를 내려와 초원으로 들어섰다. 그 초원 끝에 강이 흐르고 있었다. 닉은 강에 다다른 것이 몹시 기뻤다. 초원을 지나 강 상류 쪽을 향해 걸어갔다. 걸어가는 사이 바지가랭이가 이슬에 젖었다. 날씨가 무더워서 이슬이 빠르게 많이 내리고 있었다. 강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물 흐름은 빨랐지만 수면은 잔잔했다. 그는 천막을 치러 고지로 올라가기 전에 초원 끝에서 강을 내려다보며 송어떼가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해가 지자 강 저쪽의 습지에서 날아오는 벌레를 보고 송어떼가 올라왔다. 송어떼는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물 위로 뛰어올랐다. 닉이 강 흐름을 따라 작은 초원지대를 지나는 동안 송어떼는 물 위로 높이 뛰어올랐다. 강물을 내려다보니 송어떼가 강 아래쪽에서 꾸준히 먹이를 먹고 있었다. 아마도 벌레들이 수면 위로 떨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저 멀리 시선이 닿는 곳까지 마치 비가 내리듯 송어들이 수면 아래쪽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무가 많고 모래밭인 고지에서는 넓게 펼쳐진 초원과 습지가 내려다 보였다. 닉은 배낭과 낚싯대를 내려놓고 평평한 땅을 찾았다. 배가 고팠지만 식사 전에 우선 천막부터 치고 싶었다. 미송나무 두 그루 사이에 꽤 평평한 바닥이 있었다. 그는 배낭에서 도끼를 꺼내 땅 위로 솟아나온 나무 뿌리 2개를 잘라냈다. 그랬더니 사람 하나가 누워 잘 수 있는 평평한 자리가 만들어졌다. 손바닥으로 모래밭을 고르고 소기나무 덤불을 뿌리째 뽑아버렸다. 두 손에서 소기나무에 구수한 냄새가 났다. 그는 뿌리가 뽑힌 땅을 평평하게 골랐다. 담요 밑이 울퉁불퉁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바닥을 고르고 난 뒤 그는 그 위에 담요 3장을 깔았다. 한 장은 둘로 접어 바닥에 깔고 나머지 2장은 그 위에다 폈다. 닉은 도끼를 들고 그루터기에서 깨끗한 소나무 조각을 하나 잘라낸 뒤 그것을 쪼개 천막용 말뚝을 만들었다. 말뚝이 바닥에 오랫동안
단단히 박혀 있었으면 싶었다. 천막을 풀어 바닥에 펴니 미송나무에 기대 놓은 배낭이 훨씬 작아 보였다. 닉은 천막에 버팀 역할을 하는 밧줄을 소나무 줄기 하나에 붙들어 매고 밧줄의 나머지 끝을 잡아당겨 천막을 세우고는 다른 소나무 가지에 잡아맸다. 천막은 빨랫줄에 매달아 놓은 캔버스 담요처럼 밧줄에 걸려 있었다. 닉은 잘라낸 막대기를 캔버스 뒤쪽 꼭대기 아래에 박아놓고는 내 모퉁이를 말뚝으로 박아 천막을 쳤다. 가장자리를 말뚝으로 단단히 박아 밧줄 매듭이 땅에 묻히고 천막이 북처럼 팽팽해질 때까지 납작한 도끼 등으로 말뚝을 땅속 깊숙이 박아 넣었다. 닉은 모기를 쫓기 위해 천막 입구에 거친 무명천을 걸쳐 놓았다. 그런 다음 배낭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꺼내가지고 모기장 밑으로 기어들어가 천막의 경사진 곳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었다. 갈색 캔버스천 사이로 빛이 스며들어 왔다. 캔버스에서는 기분 좋은 냄새가 풍겼다. 이것만으로도 천막 안은 벌써 어딘지 신비스럽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다. 천막 안에 들어가자 닉은 기분이 좋았다.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달랐다. 이로써 일은 모두 끝난 셈이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고생스럽게 여행도 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피곤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일도 끝이 났다. 그는 천막을 쳤다. 이제 자리를 잡은 셈이었다. 이제는 아무것도 거칠 게 없었다. 야영에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그는 지금 좋은 장소에 와 있었다. 자신이 만든 집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지금 그는 배가 고팠다. 닉은 무명천 밑으로 해서 밖으로 나왔다. 바깥은 꽤 어두웠다. 오히려 천막 안이 더 밝았다. 닉은 배낭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손으로 배낭 밑을 더듬어서는 못을 담은 종이봉지에서 기다란 못 한 개를 끄집어냈다. 그 못을 단단히 쥐고 도끼 등으로 부드럽게 소나무에 박았다. 그리고 못에다 배낭을 걸었다. 식료품은 모두 배낭에 들어 있었다. 식료품은 이제 바닥에서 떨어져 있어 안전했다. 닉은 배가 고팠다. 지금처럼 배가 고픈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돼지고기와 콩이 든 통조림과 스파게티 통조림을 따서 프라이팬에 쏟았다. 힘들게 여기까지 운반해 왔으니 얼마든지 먹을 권리가 있지. 닉이 혼잣말을 했다. 어둑어둑 저물어가는 숲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닉은 도끼로 그루터기를 잘라 만든 소나무 조각으로 불을 피웠다. 구두발로 발 4개를 땅바닥에 박아놓고 불 위에 석쇠를 걸었다. 닉은 프라이팬을 불꽃 위 석쇠 위에 올려놓았다. 아까보다 더 배가 고팠다. 콩과 스파게티가 따뜻해졌다. 닉은 그것들을 저어서 서로 섞었다. 표면에 작은 거품들이 힘겨운 듯 일더니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다. 구수한 냄새가 풍겼다. 토마토 케첩이 든 병을 꺼내고 빵을 4조각으로 잘랐다. 조그마한 거품이 아까보다 더 빨리 끓어올랐다. 닉은 불 옆에 앉아 프라이팬을 내려놓았다. 양철 접시의 절반가량을 쏟자 천천히 접시 위로 퍼져나갔다. 닉은 그것이 너무 뜨겁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 위에 토마토 케첩을 조금 부었다. 콩과 스파게티가 아직도 뜨겁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다. 그는 불을 쳐다보고 나서 천막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혓바닥을 대어 음식 맛을 망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는 음식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 지난 몇 해 동안 튀긴 바나나를 제대로 맛본 적이 없었다. 그의 혀는 너무나도 예민했다. 그는 몹시 배가 고팠다.
강 건너편 거의 어둠에 쌓인 습지에서 안개가 자욱이 피어올랐다. 그는 다시 한번 천막을 쳐다보았다. 이제는 됐겠지? 그는 접시에서 한 숟가락 가득 펐다. 야, 이거 맛이 끝내주는데? 닉이 행복한 듯이 말했다. 한 접시 다 먹고 나서야 비로소 빵 조각이 생각났다. 그는 두 번째 접시를 빵 조각으로 깨끗이 닦아가면서 다 먹었다. 세인트 이그너스 역의 식당에서 커피 한 잔과 햄 샌드위치를 먹은 뒤로는 입에 댄 게 아무것도 없었다.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 전에도 이처럼 배가 고픈 적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식욕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천막은 이보다 몇 시간 전에 칠 수도 있었다. 강가에는 야영하기에 알맞은 장소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닉은 석쇠 밑에 큼직한 장작 두 개비를 밀어 넣었다. 그러자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커피 끓일 물을 떠온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다. 그는 배낭에서 접을 수 있는 캔버스 양동이를 끄집어내 언덕을 내려가 초원 가장자리를 가로질러 개울가로 걸어갔다. 강 건너편은 흰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개울 뚝에 무릎을 꿇고 흐르는 물 속에 양동이를 담는데 풀이 젖어 차갑게 느껴졌다. 양동이가 물속에서 불룩해지자 그는 힘껏 당겼다.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닉은 양동이를 씻은 다음 물을 가득 담아 캠프로 가져왔다. 강에서 포온 물은 아까만큼 차갑지 않았다. 닉은 나무에 큰 못을 또 하나 받고 물이 가득 찬 양동이를 매달아 놓았다. 주전자에 물을 반쯤 넣고 그릴 아래에 나무 토막을 더 넣은 뒤 주전자를 올려놓았다. 어떤 방법으로 커피를 끓여야 할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 일로 홉킨스와 논쟁한 적이 있었지만 어느 방법에 찬성했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물이 끓게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홉킨스가 하던 방법이었다는 게 떠올랐다. 한때 그는 모든 일에 관해 홉킨스와 논쟁을 했다. 커피가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조그마한 살구캔 하나를 땄다. 그는 캔 따는 것을 좋아했다. 양철컵에 살구를 쏟았다. 불 위에 얹어놓은 커피를 쳐다보면서 그는 처음에는 엎지르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 다음에는 멍하니 생각에 잠겨서 살구 시럽을 마신 뒤 살구를 빨아먹었다. 싱싱한 살구보다 맛이 더 좋았다. 닉이 지켜보는 동안 커피가 끓었다. 뚜껑이 위로 올라오면서 커피와 찌꺼기가 주전자 옆으로 흘러내렸다. 닉은 그릴에서 주전자를 내렸다. 홉킨스가 승리를 거둔 셈이었다. 살구를 담았던 빈 컵에 설탕을 넣고 커피를 조금 따라 식혔다. 너무 뜨거워진 그대로는 붓지 못하고 모자를 사용해 주전자 손잡이를 잡았다. 컵을 주전자 안에 담그고 싶지는 않았다. 첫 잔부터 말이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홉킨스 방식으로 해야 했다. 호프라면 이 정도 대접은 해줘야 한다. 아주 진지하게 커피를 마시는 녀석이었으니까. 닉은 여태껏 그렇게 진지한 친구를 본 적이 없었다. 엄격한 것이 아니라 진지했다. 그것도 이미 오래전 일이다. 홉킨스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또 폴로 경기를 즐겼다. 그는 텍사스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첫 번째 큰 유정이 발굴됐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그는 찻싹을 빌려 시카고로 갔다. 돈을 붙이라고 전보를 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돈이 너무 늦게 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호프의 여자친구를 금발의 비너스라고 불렀다. 진짜 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호프는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진짜 애인에게라면 아무도 그렇게 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어쨌든 홉킨스는 전보를 받자마자 달려갔다. 블랙리버에 있을 때였다. 전보가 그의 손에 닿기까지는 무려 8일이나 걸렸다. 홉킨스는 닉에게 22구경 콜드 자동 권총을 주었고 빌에게는 카메라를 주었다. 그곳으로 자기를 언제까지나 기억해달라고 했다. 다음의 여름 그들 셋은 낚시질을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된 호프 헤드는 요트를 구입해 슈피리어호의 북쪽 호반을 따라 항해하고 싶어 했다. 그는 쉽게 흥분했지만 진지한 친구였다. 작별할 때 그들 셋은 모두 아쉬워했다. 이제 여행은 깨지고 말았다. 그 후로는 홉킨스를 2번 다시 만나지 못했다. 오래전 블랙리버에서 있었던 일이다. 닉이 홉킨스 방식으로 끓인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났다. 닉은 소리를 내어 껄껄 웃었다. 이야기의 결말치고는 괜찮았다. 그의 정신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몸이 피곤해 정신이 방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주전자에서 커피를 따르고 찌꺼기를 흔들어 불 속에 쏟았다. 담배에 불을 붙여 천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신발과 바지를 벗은 다음 담요 위에 주저앉아 신발을 바지에 넣고 말아 베개로 삼은 다음 담요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천막 입구에서 그는 밤바람에 불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지켜보았다. 고요한 밤이었다. 늪도 쥐죽은 듯 잔잔했다. 닉은 담요를 덮고 기분이 좋은 듯 몸을 쭉 폈다. 모기 한 마리가 귀전에서 윙윙거렸다. 닉은 일어나 앉아 성냥을 그었다. 모기는 머리 위쪽 캔버스에 앉아 있었다. 닉은 재빨리 그쪽에다 성냥불을 갖다 대고 움직였다. 모기는 불꽃 속에서 쉬잇하고 기분 좋은 소리를 냈다. 성냥불이 꺼졌다. 닉은 다시 담요를 덮고 누웠다. 옆으로 돌아 누워 눈을 감았다. 졸렸다. 졸음이 밀려왔다. 그는 담요를 덮고 그 아래에 웅크린 채 잠이 들었다. 심장이 2개인 큰 강, 일부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